여기 지도를 보시면 섬이 좌우로 한 개씩 있죠.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국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왕국으로 연합되어 있고요. 영국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잉글랜드가 영국의 대표 왕국입니다. 간략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면 1100년대부터 잉글랜드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지독하게 괴롭히면서 식민지 삼으려고 해왔습니다. 1707년 스코틀랜드의 국가 부도로 인해 잉글랜드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웨일스를 포함해서 오른쪽 영국 섬의 공식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튼이 되었습니다. 1801년 왼쪽의 섬 아일랜드도 합병되어서 4개의 왕국이 연합하여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아일랜드는 자체 투표로 북아일랜드는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남기로 했고요. 또 남쪽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한국처럼 현재까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때 영국의 국가 이름 줄임말을 UK가 아닌 GB, 즉 Great Britain으로 표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 하겠는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북아일랜드 사람은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 복수 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운동선수가 선택해서 국가대표로 참가하는데요. 다수의 선수들이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북아일랜드 출신 골프 선수인 로리 맥클로리는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북아일랜드의 스탠스가 모호하다 보니까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공식 국가 명칭을 UK가 아닌 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옛날 고대에서 중세로 연결되는 영국 역사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파란색 글씨, 켈트인의 이주,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이주,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민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켈트족이 BC 800년 즈음 철기시대에 영국 섬으로 대륙에서 대거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켈트족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가 1세기에 로마군이 침략을 해와서 400년간 있으면서 문명을 전달을 해주고 깨끗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런던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 로마군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로마군이 빠지니까 5세기에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앵글로색슨족이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와보니까 살기 괜찮은 거야, 이 동네가. 그래서 부모 형제 모두 같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7개의 왕국을 형성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잉글랜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삼국시대에 신라가 통일을 한 것처럼요. 넷플릭스 드라마 라스트 킹덤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1세기에는 프랑스 노르만들이 이렇게 침략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는 않고요. 왕권만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켈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 의사당 바로 앞에 가보시면 1세기 로마의 침략에 맞서 싸운 켈트족의 여왕 보디카의 동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보디카 여왕은 외세에 맞서 싸운 영웅담의 좋은 예가 됩니다. 앵글로색슨 이전 민족인 켈트족의 활동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회 의사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중세 이후의 영국 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처음 노르만 왕조의 정복 왕 윌리엄 1세는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노르만에서 오신 양반인데 이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처음 터를 잡았고요. 현재까지의 모든 영국 왕들은 윌리엄 1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왕조가 플랜테제넷 왕조. 왕조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시면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장미 전쟁 이렇게 주로 범직한 전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무려 330년간 이어지는 이 왕조에는 너무나 유명한 왕들이 많은데요.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사자심 왕 리처드 1세가 있고요. 또 백년 전쟁의 영웅 넷플릭스의 영화 더 킹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헨리 5세. 이분 상남자죠. 또 런던 여행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왕은 에드워드 1세입니다. 이분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악역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장미전쟁. 장미전쟁은 셰익스피어 희극에 너무나 많은 소재로 쓰이고 있죠. 대표적 인물이 바로 폭주왕으로 불리우는 리처드 3세입니다. 황정민 씨가 리처드 3세로 열연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튜러 왕조 정말 유명하죠. 단 3세대 3 generation의 왕조인데도 영국 역사에 미치는 임팩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 유명하시죠. 그리고 그의 첫째 딸 시에 메리로 유명한 메리 1세, 둘째 딸 엘리자베스 1세, 정말 다 기억해둬야 할 왕들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수입해와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됩니다. 스튜어트 왕조 동안 생겼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의회가 주도한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 당시의 왕 찰스 1세와 의회의 수장 올리버 크로멜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혁명으로 인해서 찰스 1세가 이렇게 허용되죠.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이 끝나고 영국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화정이 10여 년간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바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정을 복구하고 지금까지 끊김없이 왕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노버 왕조로 유명한 분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그 다음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윈저 왕조입니다. 현 왕조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하신 분은 엘리자베스 2세고요. 2022년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70년 재위 기간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장기간 재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런던 여행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066년 노르만 왕조의 정복왕 윌리엄 1세. 여기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분은 프랑스 노르만에서 오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D-Day로 유명한 바로 그 노르망 상륙 작전의 노르망입니다. 윌리엄 1세는 반대로 노르망에서 출발해서 잉글랜드 상륙 작전에 성공한 거죠. 정복왕이라는 이름답게 잉글랜드의 왕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하들하고 군사들만 왔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정체성은 그대로 앵글로색슨입니다. 윌리엄 1세가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모든 영국 왕들이 윌리엄 1세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에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하고 잉글랜드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왕들은 여기에서 대관식을 하는
전통을 갖게 됩니다. 또 대륙의 노르만 건축 양식을 섬나라 총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윈저성과 런던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1세가 시작한 왕가의 전통과 건물들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런던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역사적 명소들이죠. 윈조성은 현재까지도 영국 왕의 공식 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1066년은 영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영국은 변방의 섬나라, 동네 북이었지만 이제부터 힘을 기르기 시작하죠. 영국 역사를 쭉 복기해 보면 윌리엄 1세의 노르만 침략이 영국 섬 입장에서 보면 대륙에게 당한 마지막 패배였습니다. 그 이후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국은 다른 나라의 모든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윌리엄 1세부터 기르기 시작한 영국의 맷집과 국력이 지금에 이른다고 생각할 때 윌리엄 1세의 노르만 왕조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3세기에 건축이 완결된 고딕 양식 건축물입니다. 왕들은 이곳에서 대관식, 결혼식, 장례식을 합니다. 이 의자가 윌리엄 1세가 앉았던 바로 그 대관식 의자입니다. 그 후 전통이 되어서 모든 영국의 왕들은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찰스 3세의 대관식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왕들의 흔적이 있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예술가들도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은 여기서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장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죠. 제가 알기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묻히신 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윈저성에 현재 안장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and see its many treasures and explore its history. But above all, the Abbey is a 다음은 윈저성에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런던 근교 1시간 거리에 있고요. 영국 왕들의 여름 휴가지로 유명하고 해리 왕자가 여기서 결혼했죠. 윈저 왕조의 이름이 이 성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반독일 정서가 고조될 때 하노버 왕조가 이름을 윈저로 바꾼 거죠. 윈저성 후문부터 4km 정도 일직선으로 뻗은 롱워크라고 하는 왕실의 산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에는 왕과 왕비의 침실 그리고 연회장 등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화려함이 마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원통형 건물이 윌리엄 1세 때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윈저성에는 헨리 8세 등 많은 왕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소개시켜드릴 왕은 에드워드 1세. 이분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소피 마리소의 시아버지로 출연하셨죠. 영화에서는 스코틀랜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역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잉글랜드 입장에서 이분은 영국 전체 섬을 통일하여 그레이트 브리튼을 처음으로 꿈꾼 야심가이고 상남자로 평가합니다. 윌리엄 1세의 업적 중에 런던 탑 건축이 있었죠. 에드워드 1세는 이 런던 탑을 증축해서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런던 탑 안에는 에드워드 1세 침실이 아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템스 강변에서 보이는 런던 탑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여기 화이트 타워인데요. 이 건물은 윌리엄 1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1000년이 넘은 건물이죠. 처음에는 왕들이 거주하는 성으로 사용되지만 15세기부터는 정치적 죄인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됩니다. 죄인을 실은 작은 배가 이렇게 템스 강변을 따라서 강변에 있는 이 문으로 쏙 들어가면 자, 반역자의 문을 통해서 런던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인은 런던탑 안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게 되죠. 이 반역자의 문 바로 위는 에드워드 1세의 침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왕은 에드워드 4세입니다. 이분은 플랜테제넷 왕조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양반은 장미전쟁이 최고조에 있을 때 중심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모두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의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전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에서 결국 패배한 다음에 영국 왕족들끼리 자기가 왕 해보겠다고 치고받고 싸운 내전입니다. 흰 장미 문장의 요크 가문하고 붉은 장미 문장의 랭캐스터 가문의 싸움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분 에드워드 4세와 헨리 6세의 싸움이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요크 가문의 대표 주자였고요. 원래 왕이었던 상대 가문의 헨리 6세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헨리 6세와 그의 왕비를 런던 탑에 가둬놓고 결국 죽였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랭캐스터 가문한테 복수당할 게 뻔하겠죠. 그래서 친동생 리처드한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리처드, 내 아들 에드워드 5세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동생은 걱정 마십시오, 형님. 편히 가세요.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에드워드 4세의 아들 에드워드 5세와 동생이 있습니다. 여기 분위기 심상치 않죠? 이 계단을 보십시오. 뭔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런던 탑입니다. 런던 탑. 무슨 뜻일까요? 네, 리처드는 배신을 때립니다. 리처드는 영국의 수양대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에서 수양대군이 독하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세조가 되죠. 거의 똑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 두 사건이 3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리처드 3세가 이렇게 외치죠. 성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왕 해야 쓰겄어. 그리고 나서 조카인 에드워드 5세와 그 동생 왕자를 런던탑에 가둬서 죽입니다. 자기 조카들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드워드 4세가 헨리 6세를 런던탑에서 죽인 지 15년 만에 그의 아들들이 같은 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왕조 튜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 헨리 8세입니다.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로 이혼러, 종교 개혁러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와 이혼하려고 종교를 개혁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고 자기가 수장을 합니다. 가톨릭 교황이 거무지 이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래에서부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위에서부터의 종교개혁이죠. 왕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종교를 개혁했고 왕 말을 듣지 않고
배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수히 처형했습니다.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가 있었죠. 근데 그 6명의 왕비와 이별을 하는 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혼, 처형, 사별, 이혼, 처형, 사별. 이 중 2명의 처형은 모두 런던 탑에서 이루어집니다. 왕비들 중에 처음 2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째 딸 메리 1세의 엄마, 아라곤의 캐서린, 여기 있습니다. 캐서린은 원래 헨리 8세의 형님인 아서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아서가 결혼 6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캐서린이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헨리와 캐서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수랑 결혼한 거죠. 참고로 캐서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페인을 통일하고 콜럼버스를 보내 신대륙을 개척한 이사벨 여왕입니다. 자, 둘째 부인은 아주 유명한 천일의 앤 블린입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엄마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6명의 왕비들이 같이 나오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더 식스라는 뮤지컬인데요.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튜러 왕조 목조 건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물인데요. 예, 하얀 벽과 검은 나무 기둥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곳이 소호에 있는 리버티 백화점입니다. 예, 다음은 헨리 8세의 첫째 딸 메리 1세입니다. 어머니 아라곤의 캐서린이 헨리 8세에게 버림받았고 그 과정에서 메리는 공주에서 사생아로 떨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7살의 나이로 영국 최초 여성 군주가 됩니다. 한 5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만든 국교에 대한 반감으로 극심한 종교 탄압을 해서 피에 메리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칵테일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앤 블린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비죠. 왕비였던 시간은 단 1000일.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로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헨리 8세는 종교 개혁까지 단행했죠.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이혼보다 빠른 처형을 당해버린 비운의 여인입니다. 이곳이 엠블린이 처형당했던 런던 탑에 있는 장소입니다. 천일간의 스캔들이라는 영화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앤 블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운의 여인이 남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 역사의 최고의 군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한낱 유럽의 변방으로 취급되어 온 잉글랜드를 열강의 한 축이 되고 앞으로 펼쳐질 대영 제국의 기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종교 갈등 봉합, 국민 정책 등등 백성 사랑을 실천했고요. 학구열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정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분의 치세 동안 빠지지 않는 유명한 분이 있죠. 바로 영문학의 아버지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시기에 문화의 황금기를 맞고 영문학이 발전하죠. 참고로 윌리엄 1세부터 시작된 영국 왕들은 모두 프랑스인이어서 영어는 일반 백성만 썼고요. 왕과 신하들은 모두 프랑스어만 썼다고 합니다. 튜더 왕조부터 왕들이 영어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셰익스피어가 등장해서
더욱 영문학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원형 건물은 셰익스피어 시대에 처음 만든 더 글로브라는 극장이고요. 셰익스피어가 건물주였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직접 희곡의 주인공이 되어 연기도 했다고 하네요. 템즈 강변을 걷다 보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천장이 없는 게 보이시죠? 이 시대에는 조명이 없어서 지붕을 오픈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타워 브릿지는 런던 타워 바로 옆에 있고요. 강변에 이렇게 런던 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가 좀 으스스합니다. 사연 많은 성이죠. 예,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반역자의 문, 바로 위가 에드워드 1세의 방. 다음은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 이 양반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고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은 신이 세운 자리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영국은 이미 의회 중심 정치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찰스 1세는 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이 자꾸 왕말 안 듣고 딴지를 거니까 찰스 1세가 의회 나랑 맞짱 뜰래? 요원 말고 의원들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왕과 의회는 정면 충돌, 결국 내전이 터집니다. 이걸 우린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죠. 전쟁의 승자는 의회였고요. 의회의 수장은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결국 찰스 1세는 자신이 살던 궁전이었던 뱅커팅 하우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유럽 역사 최초로 백성들에 의해 처형당한 군주가 됩니다. 지금도 런던 시내 한복판, 트라팔거 광장과 빅벤 사이에 다니다 보면 이 뱅커팅 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포스가드 시계탑을 보면요. 시계의 2시 방향 숫자가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1세의 처형 시간이 오후 2시였기 때문이죠. 이 시계탑 앞은 지금도 기마병들이 근무 중이고 오전 10시 50분쯤 가시면 군의병 교대식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도 보고 관광도 하고 찰스 1세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기억해보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앵커링 하우스 내가 결국 와봤구나.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로 왕을 처형하고 동화정을 만든 혁명가이자 동시에 군대와 의회를 장악한 독재자로도 평가받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그는 청교도 혁명에서 성공해서 동화정의 독재 리더가 됩니다. 그의 등장은 영국 정치의 큰 분수령입니다. 한 10여 년간의 독재 공화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훗날 입헌 군주제로 가는
헌법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학살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올리버 크로멜을 히틀러만큼이나 증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런던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서 있는 동상, 바로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연 사람을 의회는 민주주의 상징으로 세운 것이죠. 그의 묘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묘비는 거기 있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텅 빈 무덤인 거죠. 왜일까요? 네, 다음은 찰스 2세. 올리버 크로멜의 청교도 스타일 금욕주의 통치 아래 축제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금지, 심지어 메이크업도 금지. 공화정의 단맛은 다 빠지고 금욕주의와 독재의 쓴맛에 잉글랜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백성들은 다시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망명 중이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다시 불러들이고 1660년 왕정 복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온 찰스 2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 올리버 크로멜의 무덤을 파서 부관 참시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크로멜의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화정 10년 동안 크로멜은 왕실 예물도 싹 다 없애버렸는데요. 그래서 찰스 2세는 왕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물을 새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보물들이 지금 런던탑에서 전시 중인 왕실 보물들입니다. 찰스 2세는 또 흥이 아주 많은 진정한 흥부자 왕이었습니다. 파티 좋아하고 애인도 많았고요. 그중 제일 유명한 애인이 바바라 파머. 놀랍게도 그녀와 찰스 2세 사이에 난 후손의 후손, 약 300년 후의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지금의 찰스 3세의 전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 미입니다. 한편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2세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세우고 과학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 과학자는 바로 아이작 뉴턴, 만류 인력의 아버지죠. 그런데 1666년 런던에 큰 불이 납니다. 런던 대화재로 불리는 이 불은 런던의 대부분을 태워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런던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공주의 화려했던 세기의 결혼식을 치른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당 지하에는 넬슨 제독과 웰링턴 장군 같은 전쟁 영웅들이 만들어 있습니다. 성당 바로 앞에 템스강을 가르는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보로만 갈 수 있는 밀레니엄 다리이고요. 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예술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문하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노버 왕조의 조지 3세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헛발질하고 미국 독립을 시켜준 왕이죠. 하지만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엄청난 경제 부흥을 경험합니다. 재위 후반에는 정신질환을 앓아서 아들 조지 4세에게 섭정을 10년간 맡겼습니다.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브리저튼에 잠깐 출연하는데요. 샬롯 왕비와의 사이에 자녀가 15명입니다. 사랑꾼답게 왕비에게 버킹엄 궁전을 선물했고요. 현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에서 코믹한 캐릭터로 출연 중입니다. 다음은 조지 4세. 아버지의 정신질환으로 10년간 섭정을 해서 프린스 리전트, 섭정 왕자라는 별명이 있죠. 지독한 낭비벽과 방탕함으로 유명한데요. 조지 4세 덕분에 섭정시대 스타일 또는 리전시 스타일이 화려함, 사치스러움을 뜻하게 됩니다. 1811년부터 1820년 사이를 리젠트 시대라고 합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막 끝난 후인데요. 한쪽에서는 극심한 빈곤이, 다른 한쪽에서는 귀족들의 초호화 파티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표적 작품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브리저튼이 있습니다. 화려함과 사치를 사랑했던 조지 4세. 당연히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의 과소비와 플렉스 덕분에 지금의 런던 관광 명소들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면 브라이튼의 이국적인 궁전, 로열 파빌리언, 명품 쇼핑의 성지, 리젠트 스트리트, 여유로운 산책 코스, 리젠트 공원, 그리고 런던의 중심부, 트라팔과 광장까지. 이 광장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의 대승을 기념해 조지 4세가 조성한 곳인데요. 광장 한쪽에선 이렇게 조지 4세의 동상도 볼 수 있고요. 광장의 중심엔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이 정당하게 런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난받던 사치가 지금은 런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장 바로 옆에는 세계적인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 부담 없이 아름다운 명화들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갤러리 앞에는 늘 거리 공연이 펼쳐져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런던 특유의 활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역사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두 명의 장군입니다. 넬슨 제독은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도 엄청난 존경을 받는 해군 영웅이죠.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는 총탄에 맞고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는 아니었고요. 진짜 마지막 말은 신이시여, 저는 저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지금도 영국 해군의 정신을 상징하죠. 그에 대한 존경심은 이렇게 트라팔가 광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 바로 웰링턴 장군. 그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최종 격파한 주인공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총리까지 지내며 정치에도 한 획을 그었죠. 런던의 금융 중심지
로열 익스체인지 앞에 가보시면 웰링턴 장군의 멋진 기마상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두 명의 국민 영웅은 현재 세인트 폴 대성당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카톨과 광장. 자, 웰링턴 장군의 동상입니다. 멋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얼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제국주의가 맞물리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우리는 19세기 후반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녀는 한 시대를 통째로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남편 엘버트 공과 9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이 아이들이 유럽 각국 왕실과 결혼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의 조지 5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그리고 독일의 비렐름 2세 모두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들입니다. 서로 사촌들이죠. 많이 닮았죠? 재밌는 건 이 사촌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참고로 독일 비렐름 2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첫째 딸의 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촌들끼리의 전쟁이 된 거죠. 이때 조지 5세가 왕조 이름을 윈저로 바꿨습니다. 자기 이름에 독일 냄새 나는 게 싫다고요. 지금도 런던 곳곳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남편 이름을 따서 만든 화려한 공연 예술의 전당, 로열 앨버트 홀. 임윤찬, 조성진 공연을 보려면 여기로 가야겠죠. 그리고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빅토리아 여왕의 주 거주지였던 버킹엄 궁전입니다. 궁전 앞에 가보시면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근위병 교대식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런던 곳곳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윈저성 앞에도 있고요. 빅토리아 여왕의 생가인 펜싱턴 궁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행 준비할 때 사용했던 지도입니다. 제가 여행 루트를 짜기 위해서 런던을 세 군데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서쪽 위는 소호, 아래는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동쪽 템즈강 위 지역은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먼저 런던 속의 또 다른 도시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듯이 이곳 역시 런던 시장의 관할을 벗어난 독립적인 구역입니다. 과거 템즈강을 통한 동상무역 덕분에 시티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금융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티 속에는 런던 대화재 기념탑, 로열 익스체인지, 세인트 폴 성당, 그리고 런던 탑,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들과 더불어서 공중 정원이 있는 스카이 가든, 오이를 닮은 거킨 빌딩 등 현대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티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천년 전 과거와 오늘이 한 화면에 겹쳐지는 듯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티 오브 런던의 매력입니다. 시티를 하루에 다 보겠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오른쪽 아래 여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타워 브릿지를 이렇게 건너시고 런던 탑을 이렇게 지나고 자 12시 정도로 예약한 스카이 가든에 올라가셔서 런던의 전망을 이렇게 즐기신 다음에 거기에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요.
내려온 다음에 마뉴먼트 전철역으로 갑니다. 이 마뉴먼트 전철역 바로 옆이 런던 대화재 기념탑이 있으니까 거기도 살짝 들르시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쭉 가서 세인트 폴 성당 앞에서 사진 찍으시고 밀레니엄 브릿지를 이렇게 도보로 건너면서 템즈강을 통해서 보이는 런던의 모든 모습을 천천히 즐기시고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잠깐 들린 다음에 나와서 바로 옆에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옆을 걸어가다가 보면 바로 앞에 보로우 마켓이 보입니다. 예, 보로우 마켓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신 다음 런던 브릿지에 바로 이렇게 가셔서 멀리 보이는 타워 브릿지, 런던 탑,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샤드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시면 됩니다. 약 2만 보에서 2만 5천 보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루 정도 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런던 탑 내부 입장을 해서 더 깊이 있게 역사를 즐기시고요. 세인트 폴 성당도 가능하면 방문하시고 로얄 익스체인지에 가셔서 웰링턴 장군 옆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런던 여행 오신 분들 중에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런던 브릿지구나 하며 사진 찍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 타워 브릿지입니다. 타워 브릿지는 1894년에 완성되었고요. 런던 탑, 그러니까 타워 오브 런던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타워 브릿지입니다. 이곳은 런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죠. 진짜 런던 브릿지는요, 생각보다 엄청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가 타워 브릿지죠. 바로 옆이 타워 오브 런던, 런던 탑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평범한 다리가 런던 브릿지입니다. 아니, 이름값에 비해 너무 소박한데 싶은 그 다리 맞습니다. 템즈강을 잇는 최초의 다리 런던 브릿지는 로마군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요. 1세기부터 18세기까지 런던의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이 런던 브릿지를 보면 저는 두 명의 위대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와 찰스 디킨스가 떠오릅니다. 250년간의 시간 차이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런던 브릿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런던 브릿지 남쪽에 더 글로브 극장을 세우고 그 근처에서 살았고요. 서덕 성당을 다니고, 네, 여기가 서덕 성당입니다. 주변 펍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어린 시절 이 런던 브릿지 근처에서 구두닦기로 고생하며 일했던 경험으로 올리버 트위스트 등 작품 속에서 런던 브릿지를 중요한 배경으로 활용했습니다. 런던 브릿지를 걸으며 시대를 초월한 두 작가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런던 브릿지가 지난 2000년 동안 5번이나 무너지고 또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다리와 관련된 조금은 무시무시한 동요가 하나 있죠?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노래인데요. 런던 브릿지가 자꾸 무너진다는 노래입니다.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뭐 이런 노래인데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런던 브릿지는 그 자체로 영국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뾰족한 건물이 2012년에 완공된 더 샤드라는 건물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런던 동쪽, 특히 시티 근처에선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띄죠. 그런데 굳이 올라가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멀리 바라보는 모습이 훨씬 멋있거든요.
게다가 저 멀리서 저 샤드 보이네 싶으시면 아, 저기쯤이 런던 브릿지구나 하고 방향 잡기에도 딱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위쪽에 있는 소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런던의 생동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소호 거리와 코벤트 가든을 꼭 걸어보세요. 맛있는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뮤지컬, 극장이 가득하고요. 거리 공연도 자주 펼쳐져서 낮과 밤 늘 활기로 가득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핑크빛으로 표시된 이 구역이 바로 소호입니다. 그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 코벤트 가든이 바로 여기 있죠. 소호 남쪽을 보시면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조금만 더 걸어서 내려가면 트라팔과 광장도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리젠트 스트리트를 타고 북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면 고풍스러운 튜더 양식의 리버티 백화점도 만날 수 있죠. 런던이 지루할 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리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호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 유명한 영국 박물관이 나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입장료도 무료라서 런던 오셨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로제타 스톤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자,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동네로 가볼까요? 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입헌 민주주의의 태동의 역사를 반직하는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이렇게 템즈강을 건너면 바로 여기에 대관람차 런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하노버 왕조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버킹엄 궁전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런던 한복판이지만 1050년 당시만 해도 이곳은 도심 외곽, 서쪽 끝이었습니다. 이미 동쪽엔 여기 세인트 폴 성당이 있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참회왕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엔 교회가 있으니 서쪽에도 교회를 하나 짓자. 그렇게 지어진 게 바로 서쪽 수도원, 즉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는 참회왕 에드워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영국의 모든 왕들이 대관식과 장례식이 이루어진 바로 이곳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자, 다음은 런던의 명소,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옆에 국회의사당입니다. 공식 명칭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원래는 왕궁이었습니다. 바로 옆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생길 무렵에 11세기부터 윌리엄 1세를 시작으로 16세기 헨리 8세까지 여기가 왕들의 주 거처였죠. 하지만 이후에 펜싱턴 궁, 버킹엄 궁이 생기면서 왕들은 점점 이곳을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의회였습니다. 정치의 중심지로 바뀐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지금은 온전히 국회의사당으로만 쓰이고 있고요. 의회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왼쪽은 시계탑으로 유명한 빅벤, 오른쪽은 빅토리아 타워, 놓칠 수 없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벤 바로 옆에 다리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곳이 빅벤을 멋지게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입니다.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자, 피쉬앤칩.